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발사 3초 전 일본 우주국 JAXA 관제실에서는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기술로 클러스터링을 잡는다고? 우리도 2024년에야 겨우 성공했는데 75톤급 엔진 4개를 0.05초 오차 안에 동시 점화하는 기술. 하나만 늦게 터져도 200톤 로켓 전체가 폭발합니다. 러시아도 20년 걸렸고 미국 스페이스X도 수십 번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979년부터 40년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나라. 나사 하나까지 스스로 만들어야 했던 12년의 고독한 여정. 3, 2, 1, 점화. 엄청난 화염이 하늘을 가르고 누리호가 완벽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포고 진동 0.2지. 일본 H3 로켓의 절반 수준. 용접 없이 통으로 깎아낸 연소기. 세계가 인정한 독자 기술. 일본 엔지니어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뭐? 왜 안 터지지? 8분 47초 후 위성 12기가 목표 궤도 600km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세계 7번째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NASA 출신 엔지니어가 목격한 충격의 12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12년 만에 우주강국이 된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해리슨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고 NASA에서 28년간 로켓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주로 세턴 V 로켓의 후속 모델들과 스페이스 셔틀의 메인 엔진 개선 작업을 담당했죠. 2023년 은퇴한 후에는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0분 일본 도쿄 조후시에 있는 JAXA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본부 3층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를 생중계로 지켜보기 위해 모인 일본 항공우주 엔지니어들. 저는 그날 우연히 JAXA의 H3 로켓 기술 자문건으로 도쿄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약 15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가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고 높이 47.2m의 하얀 누리호가 조명을 받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발사 3분 전이었죠. 하지만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는 일본 엔지니어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나 경외심보다는 묘한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로 만들었다고요?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가 쪽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엔지니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H3 로켓의 일단 엔진 개발팀장인 사토 켄지였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것도 클러스터링 기술이잖아요. 75톤급 엔진 4개를 동시에 제어하는 건. 우리 미쓰비시중공업도 2024년 2월에야 겨우 성공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엔진을 동시에 점화하고 제어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거든요. 단 0.05초라도 점화 타이밍이 어긋나면 엔진 전체가 불균형 추력으로 인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도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 20년이 걸렸고 미국의 팰컨 9도 수십 번의 폭발 사고를 겪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때 운 좋게 성공했고 2023년 3차, 2024년 4차도 성공했다지만 솔직히 연속 성공은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기술력은 10번, 20번 쏴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HEA 로켓 좀 보세요. 50번 넘게 쏴서 98% 성공률 아닙니까? 화면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 9, 8, 7.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반면 JAXA 엔지니어 몇 명은 팔짱을 낀 채 반쯤 등을 기댄 자세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다른 뉴스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하품을 참고 있었습니다. 사토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로는 포고 진동 제어가 안 될 텐데. 엔진 묶기는 진동이 생명이거든요. 그 순간 카운트다운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3, 2, 1, 점화. 갑자기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발사대 아래에서 엄청난 주황색 화염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고 127톤 무게의 누리호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 하늘을 가르는 화염.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비웃던 목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하품하던 사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얼마나 오랜 시간 기술적 족쇄에 묶여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NASA에서 일할 때 동료들과 종종 나눴던 이야기였으니까요.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탄두 중량도 500kg으로 제한됐죠.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고체 연료 사용 금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혹한 제약인지 아십니까? 로켓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둘 다 추진체를 이용해 물체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술이거든요. 한국은 우주로 나가고 싶어도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한국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1993년, 한국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로켓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엔진 기술은 안 됩니다. 완성된 엔진을 판매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냉전이 끝났어도 로켓 기술만큼은 국가 기밀이었던 겁니다. 1995년 한국은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우주협력회의에서 한국 측은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기술 자문만이라도 해주십시오. 하지만 미국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로켓 기술은 ITAR 통제 품목입니다. 2001년에는 프랑스와 독일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도 할 수 없겠습니까? 답은 똑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 당시 NASA 동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독자 개발은 50년은 걸릴 겁니다. 우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결국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혼자 시작하거나. 놀랍게도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2002년 나로우주센터 건설을 시작했고 2009년 나로호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엔진은 러시아 제품이었죠. 2009년 1차 실패, 2010년 2차 실패, 2013년 세 번째 도전 끝에 겨우 성공했을 때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한국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 전부 국산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엔진 설계도를 백지에서부터 그렸고 터보펌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연소 시험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로켓은 날아올랐지만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또 비웃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완전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2024년 4차 발사 성공.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서름을 12년 만에 극복한 나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2분 JAXA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가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로켓 공학자로서 30년 가까이 일했지만 발사 순간만큼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특히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된 로켓은 더욱 그렇죠.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4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0.05초. 단 0.05초 이내의 오차로 4개 엔진이 모두 점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늦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 추력이 발생합니다. 로켓이 한쪽으로 기울고 그 순간 구조적 하중을 견디지 못해 폭발합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사 1분 전입니다.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사토 팀장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초 전. 발사대 주변의 모든 인원이 대피했고 오직 누리호만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높이 47.2m, 무게 200톤.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곧 하늘로 날아오를 예정이었습니다. 20초 전. 자동 발사 시퀀스 시작. 화면 한쪽에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압력, 산화제 유량, 터보펌프 회전 속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엔진 점화 시퀀스가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7, 6, 5. 4개의 엔진 노즐 아래에서 미세한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화기가 작동한 겁니다. 이제 메인 연료가 분사되고 터보펌프가 최대 출력으로 회전하며 엔진이 완전히 점화됩니다. 4, 3, 2. 사토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포고 진동이 문제야. 4개 엔진에서 나오는 진동이 공명하면 로켓 전체가 흔들려. 우리 H3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패를 기대하는 듯한 1. 점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빛났습니다. 발사대 아래에서 엄청난 주황색 화염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4개의 엔진 노즐에서 나온 화염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음이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쾅!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누리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00톤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중력을 거스르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1초, 2초, 3초. 로켓은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저는 화면 한쪽에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연소 압력 정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 포고 진동 0.2지.
설계 목표치인 0.3G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게. 옆에서 사토 팀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동 수치가 0.2G?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다른 엔지니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4개 엔진 점화 타이밍 오차가 0.03초. 우리 H3보다 정밀한데요? 누리호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화면 속에서 로켓은 점점 작아졌고 뒤에 남긴 화염 기둥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완벽한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단 1도의 기울어짐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목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사람도 하품하던 사람도 모두가 입을 다문 채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이건 기술이다. 누리호가 발사된 지 1분이 지났습니다. 로켓은 이미 고도 10km를 넘어섰고 화면 속에서는 작은 점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계속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속도 초속 800m, 고도 15km, 비행각도 89.7도, 엔진 출력 정상, 연료 소모율 정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고, 진동 여전히 0.2G 이하.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엔지니어가 컵을 내려놓고 화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저 진동 수치. 정말 0.2G 맞나요? 측정 오류 아닙니까? 옆에 있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실시간 데이터예요. 3개의 독립된 센서가 모두 같은 값을 보내고 있어요. 사토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H3 로켓은 1차 발사 때 포고 진동이 0.5G까지 올라가서 발사를 중단했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걸 0.2G로 잡은 거지? 발사 후 2분. 누리호는 고도 50k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일단 로켓 분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엔진이 정지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하거든요. 만약 분리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2단 점화가 불가능해집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엔진 연소 종료 10초 전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 4, 3, 2, 1. 엔진 종료. 텔레메트리 화면에서 추력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300톤급 추력이 0으로 떨어지는 순간 로켓 전체에 갑작스러운 감속이 발생합니다. 일단 분리. 화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바뀌며 일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완벽하게 분리됐습니다. 2단 엔진 점화. 다시 화염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75톤급 엔진 1기. 2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되며 누리호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고도 100km, 150km, 200km.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터지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계획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5분. 2단 엔진도 연소를 마치고 분리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 엔진 차례였습니다. 3단 엔진은 7톤급으로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단계죠. 3단 엔진 점화. 작은 화염이 보였습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고도 300km. 속도 초속 7,500m. 목표 궤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일본 엔지니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채로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의 냉소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발사 후 8분 30초.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위성 분리. 화면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누리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기의 큐브 위성들도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목표 궤도 고도 600km. 오차 범위 1km 이내.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입니다. 위성 분리 성공.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JAXA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침묵.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토 팀장은 그대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말문이 막힌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포고 진동 0.2지. 분리 과정 완벽. 궤도 투입 정확도 99.8%. 이건 운이 아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2025년 10월 누리호 발사를 한 달 앞두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이었죠.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있던 나라가 만든 엔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10월 1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저를 지하 엔진 시험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75톤급 엔진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5톤급이면 러시아 RD-170의 4분의 1 수준이네. 그럭저럭 괜찮은 출력이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시험동 한가운데 4개의 엔진이 클러스터로 묶여 있었습니다. 각 엔진의 노즐 직경만 1m가 넘었고 연소기 부분은 정밀하게 가공된 금속 표면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연소기 표면에 용접선이 없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연소기, 용접으로 만든 게 아닌가요?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통으로 깎아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연소기를 통으로 깎아낸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로켓 엔진 연소기는 여러 조각을 용접으로 붙여서 만듭니다. 하지만 용접 부위는 약점이 됩니다. 3000도가 넘는 고온과 300기압이 넘는 고압을 견뎌야 하는데 용접선에서 균열이 생기면 엔진 전체가 폭발하거든요. 러시아도 이 기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오축 CNC 가공기를 사용해서 하나의 금속 덩어리를 30일 동안 깎아냅니다. 저는 연소기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음새도 용접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조각품처럼 매끄러웠죠. 재료는 뭡니까? 니켈 합금입니다. 고온 내구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합금이고요. 연구원이 엔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터보펌프를 보시죠. 터보펌프는 로켓 엔진의 심장입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엄청난 압력으로 연소실에 밀어넣는 펌프거든요. 이 터보펌프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아십니까? 분당 6,000회 이상입니다. F1 경주용 엔진보다 3배 빠른 속도죠. 이 터보펌프도 국산입니까? 네, 100% 국산입니다. 블레이드 하나하나까지 전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보펌프 제작 기술은 전 세계에서 5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한국.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연소 시험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수백 번의 시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485번의 연소 시험. 그중 153번이 실패했고 나머지는 성공. 실패 기록도 전부 남기시는군요. 네, 실패해서 배우는 게 가장 많으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연소 온도, 압력 변화, 진동 수치, 연료 효율.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였습니다. 이 데이터면 논문 수십 편은 쓸 수 있겠는데요? 이미 썼습니다. 국제학술지에 17편 게재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유럽 우주국에서 함께 일했던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 드미트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누리호 엔진 봤어. 용접 없이 통으로 깎아낸 연속이야. 믿어지나? 다음 날 아침 드미트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불가능해. 설계도 좀 보내봐. 확인해 볼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양해를 구하고 일부 기술 자료를 드미트리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이거 진짜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혼자 이걸 만든 거야? 기술 도용이 아니고 내가 직접 봤어. 도용이 아니라 독자 개발이 맞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30년 걸린 기술을 12년 만에. 이건 기적이야. 누리호 발사 이틀 후인 11월 29일, 저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JAXA에서 H3 로켓 기술 자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일본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한국의 누리호 성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4차 발사 연속 성공. 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군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누리호 기술은 사실상 ICBM 기술과 동일합니다. JAXA 본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토 팀장을 비롯한 고위 엔지니어들과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방위성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리호 성공이 우리 안보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토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누리호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주 발사체와 ICBM은 기술적으로 동일합니다. 사토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차이는 탑재물을 우주로 보내느냐, 지구상의 목표물로 보내느냐일 뿐입니다. 누리호는 600km 고도까지 1.5톤의 위성을 정확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기술을 탄도 궤적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각도와 재진입 기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현무-4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여기에 누리호의 추진 기술을 접목하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위성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2020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도 없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도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리호 자체가 아니라 누리호가 상징하는 한국의 독자적 전략 무기 개발 능력이었습니다. 사토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의 CEP는 5m 이내. 우리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보다 정확합니다. 만약 누리호급 추진체에 이 유도 기술을 결합한다면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방위성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밀 재래식 탄두만으로도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제작했습니다. 이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토 팀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40년간 한국을 묶어둔 족쇄가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따라잡았어요. 며칠 후 일본 방위성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능력 재평가 필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2년 전만 해도 비웃었던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22분, 발사 후 정확히 8분 47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 관제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목표 궤도 600km 진입 확인. 관제실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JAXA 회의실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중년 연구원이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옆 동료를 껴안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나이 지긋한 연구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12년의 시간이 그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자막이 떴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완전 성공.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및 큐브 위성 12기 정상 궤도 안착.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7번째 독자 발사체 보유국.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에 이어 관제실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2013년 나로호 성공 이후 12년.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기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한 연구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는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10년이 걸렸네요. 엔진 시험 실패할 때마다, 설계 수정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배경은 부총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관한 이번 발사는 민간주도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JAXA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사토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본 엔지니어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2년. 정말 12년 만에. 저는 노트에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한국,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나라가 스스로 일어섰다. 2025년 12월 초,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로드맵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누리호 2차례 추가 발사 예정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화면에는 누리호보다 훨씬 큰 로켓 설계도가 보였습니다. 목표 탑재 중량은 10톤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톤이면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32년 달 착륙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연구원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연간 4기 생산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양산한다. 이건 미국 스페이스X 다음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누리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가 될 겁니다. 12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2달을 돌아봤습니다. 11월 27일 그 새벽 JAXA 회의실에서 목격한 완벽한 발사. 나로우주센터에서 본 용접 없는 연소기. 그리고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유.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40년의 서름을 12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2021년 1차 발사 부분 성공, 2022년 완전 성공,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연속 성공.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연구원들은 지금도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겠죠. 달을 향해, 그리고 그 너머를 향해. 저는 노트북을 열고 NASA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불가능은 없었다. 포기하지 않는 한.